제가 화요일날 접종을 했거든요. 2차 접종 화이자 맞고 한 이틀 정도 계속 몸이 좀 찌뿌둥하고 미열 계속 생기다가 어젠가부터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한 2, 3일 정도 계속 미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부터 좀 괜찮아져가지고 사실 계속적으로 열이 있으면 오늘 쉴라 그랬거든요. 아싸 뭐 화이자 접종 2차 관계로 몸이 좀 앉아 쉽니다. 뭐 공지하고 하루 좀 쉬어볼까 했는데 몸이 안 따라주네요. 그냥 너무 건강해서 문제네요. 쉴 일이 없네요 역시. 둘째를 데려와서 그 스트레스로 턱드림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을까요? 당연하죠. 모든 스트레스는 턱드림을 확 심하게 합니다. 턱드림을 갑자기 턱드림 폭발을 시키죠. 모든 스트레스는요. 둘째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중에 최고죠. 스트레스 중에 최고는 둘째에 의한 스트레스입니다. 잘 맞으면 그만큼 행복한 것도 없지만 안 맞으면 그만큼 스트레스 받는 것도 없어요. 사람이 그래요. 나랑 잘 맞는 사람을 만나면 그것처럼 행복한 것도 없지만 나랑 안 맞는 사람을 만나면 그것처럼 불행하고 막 짜증나는 일도 없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고양이도요. 둘째는 길고양이끼리 노는 거 보니까 고양이들만이 채울 수 있는 걸 받게 해주고 싶어서 고민이에요. 고양이들만이 채울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어요. 고양이 2마리가 있으면 확실히 행복해요. 진짜 편해요. 사는 거 집사도 편해지거든요. 둘이 잘 지낼 경우. 근데 만약에 둘이 못 지내면요, 집사도 지옥이고 집에 있는 고양이도 지옥이고 갑자기 들어온 새끼 고양이만 혼자서 신나서 막 뛰어다닙니다. 걔 혼자만 막 신나가지고 집사 괴롭히고 기존에 있던 형아가 괴롭히고 이러고 살고, 형아는 형아대로 괴로워서 힘들어 죽으려고 그러고 집사는 집사대로 괴로워 죽으려고 그래요. 잘 맞으면 진짜 행복해요. 집사도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죠. 이건 들여봐야 알아요. 저희 집 고양이가 자꾸 나가자고 현관문 앞에서 울고 뭉글고 해요. 산책도 좋아하고요. 물론 가슴줄하고 나가지만 나가자고 할 때마다 나가도 괜찮을까요? 뭐 이미 산책을 시작해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고양이 산책해도 되냐, 고양이 산책 영상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이미 산책을 통해서는 자신의 영역권을 확장을 시켜놓은 거예요. 집 주변으로. 그래서 산책을 나가고 싶어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영역권을 순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영역권이 안전한지 확인하자면 얘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나가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는 뭐 그냥 계속 산책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좀 안전한 산책을 좀 권장드릴게요. 어차피 얘는 편안하게 산책을 하고 불안하지 않는다 그러면 산책을 다니셔도 괜찮은데, 몸줄을 막 2중 3중을 하고 천천히 다니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유모차를 구입하셔가지고 유모차 안에 넣고 다니는 것도 괜찮아요. 밖에 보고 밖에 냄새 맡는 것도 좋거든요. 직접 걷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산책이 되니까 유모차 같은 곳에 넣고 끌고 다니시는 것도 괜찮아요. 일단 갑자기 튀거나 놀래서 도망가거나 뭐 이런 것만 없도록 조심해서 산책을 다니고 싶어하면 그렇게 시켜주시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는요. 이미 다니기 시작했으니까는요. 아셨죠? 근데 모두들 오해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고양이는 산책을 되게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아셨죠? 뭐 성묘 때 입양된 아이들, 특히 길냥이가 2살이 넘은 길냥이를 입양한 경우에는 산책을 잘 다니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대부분 산책을 되게 두려워하고 싫어해요. 되게 큰 스트레스고요. 아셨죠? 윤세목 씨, 고양이도 남녀 차별을 하나요? 당연히 하죠. 고양이란 동물은 기본적으로 남녀 차별을 해요. 남자 주인이 오래 키운 고양이는 여자를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자 주인이 오래 키워한 고양이는요, 반대로 남자 주인을 싫어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대부분 동작이 크고 목소리가 큰 남자를 고양이들은 대체로 싫어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더 웃긴 거는요, 강아지도 고양이도 기본적으로 레이시스트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모든 강아지 고양이는 인종차별주의자라고 해요. 농담이 아니고 이건 실제 모든 행동학회 교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요, 우리 한국인들이 키우던, 동양인들이 주로 키우던 고양이나 강아지는 서양인들을 보면 되게 심하게 짖는다 그래요. 공격적인 행동을 많이 보인다 그래요. 왜냐면 못 보던 사람이기 때문에 거부감을 많이 느낀다 그래요. 반대로 흑인이 키우던 고양이는 뭐 백인을 보면은 그런다 그러고요. 그다음 백인이 키우던 고양이나 강아지는 흑인을 보면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레이시스트래요. 자기가 많이 보던 사람을 친근하게 보고 그런 다른 인종의 사람들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젠더 이슈도 당연히 있어요. 남자 여자도 구분을 하고 좋아하고 호불호가 분명합니다. 물론 둘 다 좋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특별하게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정 계기로. 예를 들면 뭐 남자가 자기를 때려대든가, 뭐 여자가 너무 목소리 톤이 높았다든가 자기를 때렸다든가 이러면은 여자라는 종족이라고 하긴 우습겠다. 그 성별 자체를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양이나 강아지, 동물들은요, 레이시스트이고 인종차별주의자이고, 그리고 그 젠더도 구분을 해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선생님, 5마리 고양이랑 이사 가야 합니다. 어이쿠, 4-5시간 정도 걸리는데 안정제는 먹이고 싶지 않고 괜찮아요. 안정제 먹이셔야죠. 왜 안정제는 먹이고 싶지 않은 건데요? 이해가 안 가네. 안정제 먹이면 얼마나 편한데. 근데 안정제가 아니고 항불안제예요. 안정제가 아니고, 얘를 재우는 게 아니고 불안감만 감소시켜주는 약이 애를 뭐 몽롱하게 만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몸에 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굳이 왜 너 약 안 먹고 버텨, 약 먹으면 몸에 안 좋아, 이 사람들이 제일 무식해. 난 정말 싫어 이런 사람들. 아프면 약 먹으세요. 저 2차 접종 맞고 몸 찌뿌다고 열점 오르니까 바로 저 타이레놀 먹었거든요. 똑같아요. 굳이 왜 굳이 참고 버텨야 돼? 약 먹으면 되는데요.
약 먹으면 됩니다. 참고 버티라고 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고요. 여러분 몸이면 괜찮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을 하세요. 자기 몸이니까 참고 버티시려면 참고 버티세요. 괜찮은데 어린아이나 어린 자녀나 고양이나 강아지는요, 여러분이 결정하면 안 돼요. 수의사가 결정을 해야죠. 안 그래요? 야, 너 내 자식이니까 너 무조건 참고 버텨. 이건 말이 안 되죠. 무슨 아나키도 아니고요. 약 먹이세요 그냥요. 항불안제 먹이면 애들 되게 편안해. 덜 불안해하고 스트레스도 훨씬 덜 받아요. 가서도 되게 편안할 수 있거든요. 당연히 항불안제 먹이고 이동을 시키는 걸 무조건 권장드립니다. 의학 관련된 신념은요, 여러분 몸한테만 지켰으면 전 좋겠어요. 자기 몸에 대한 신념은 저는 존중을 해야, 뭐 약을 안 먹고 버티든 치료를 거부하시든 아니면 무조건 치료를 받으시든 뭐 다 존중합니다. 자기 몸에 대한 자기 권리를 자기 스스로가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존중합니다. 하지만요, 자기가 보호자라고 해서 자기가 보호하는 어린 자녀나 자기가 보호하는 강아지나 자기가 보호하는 고양이를 대상으로 그러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보호하는 대상은요, 수의사와의 컨설팅을 통해서 아니면 의사와의 컨설팅을 통해서 그분들 전문가 의견을 존중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따르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여러분의 의견을 강요하지 마세요. 아이들한테. 아셨죠? 안정제 먹이세요. 공공지님. 지금 4-5시간을 이사를 가야 되고 5마리 경기고 새학령으로 5마리가 다 바뀌는 건데 이거 안 먹고 갔다 무슨 난동 피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고양이 이사 가는 법,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법이란 제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 아셨죠? 길냥이 4개월이 첫째고 둘째 3개월 벵갈이군요. 알겠습니다. 둘째 애기라서 잘 지내겠네요. 일단은요. 지금은 낮은 캣타워 3개, 높은 캣타워 1개. 엄청나네요. 이 집은 궁전 사세요? 뭐 재벌이신가 보다. 패스룸 화장실 3개, 매트 3개, 선인장, 정수기 2개, 물 씻기 4개, 수직 스크러치 7개. 나 이 집에서 나 좀 입양해주지. 뭐야 이 집은 도대체. 이분 누구지? 뭐 캣카페 하세요 혹시? 할 수 있는 스크래처 3개, 고양이 타는 3개, 숨쉬기 5개, 고양이 방송 3개, 창문에 방 5개 할 텐데 더 필요한 게 있을까요? 저를 입양해 주시죠. 이 집은요. 이 집은 저를 입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필요한 건 고양이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훌륭하신데요. 뭐 더 뭐 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 내가 뭘 더 생각나는 것도 없어요 지금요. 오유, 뭐 이 집은 그냥 캣카페를 차려도 될 것 같은데요. 훌륭하십니다. 뭐 더 할 거 없습니다. 모든 사료회사는요, 영양학 수의사라는 분들이 근무하고 이분들은 정말 영양학 전문가들이세요. 특히나 자기네 회사 사료만큼은 줄줄이 깨고 외우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어떤 고양이 운동량부터 해서 쭉 계산을 다 해주시거든요. 정말 친절하게 잘해주시고 평균 하루에 80마리 이상의 이런 고양이들 상담을 해주신대요. 자기네 회사로 전화 오는. 그래서 그냥 학술부로 전화해서 아니면 마케팅부로 전화해서 연결하면 다 수의사까지 통화가 되고 그분들이 다 안내해 주십니다. 난 전화했더니 수의사 선생님도 없던데요. 그러니까 좋은 회사 사료를 먹이시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은 회사는요, 당연히 수의사가 근무합니다. 아니, 자기네들 사료를 팔아먹으면서 영양학자나 영양학 수의사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해요. 아니 그러면 그 사료를 만들 때 영양학자도 없는 사료 회사에서, 영양학 수의사도 없는 회사에서 사료를 만든다는 얘기도 웃기잖아요. 그것도 웃기고. 그 다음 수입해서 판다 그러는데 수의사가 없다면은 자기들이 뭘 수입하는지, 이 사료가 어떤지 그런 것도 제대로 내부적으로 아무런 학술적인 행사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수의사가 없다는 얘기는요. 그죠? 학술적인 워크가 없으면은요, 그 자기네 회사 사료들이 어떻게 앞으로 개선점이라든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한다든가, 이게 실제 자기네 회사 사료에 문제가 맞는가, 이런 대응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어떻게 좋은 사료가 될 수 있죠? 전 가끔 그게 의문이 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사료의 기준과 제가 생각하는 좋은 사료 기준이 좀 괴리가 사실은 있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적응을 못하고 저한테 손가락질을 하거나 저를 별로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봐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수의사기 때문에 제가 보는 기준은 분명히 의학적인 관점을 이만큼 내포를 하고 있어요. 저는요. 왜냐하면 무조건 재료만 보거나 원재료가 좋다, 가격이 좋다, 뭐 이거 깨끗하게 잘 만들어 청정지에서 만든 이것도 여러분 많이 보시겠지만 저는 의학적인 관점을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료를 도대체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얼마나 많이 팔렸지? 그 사료를 얼마나 많은 고양이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먹어왔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문제를 해결해왔지? 그 사료를 먹은 애들이 도대체 얼마나 오래 살고 있다는 데이터가 구체적으로 있지? 그 사료에 대한 논문이 얼마나 많이 나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에서 정말 오래 먹어도 문제가 안 생기고 무난하면 애들의 수명이 보장이 되는가가 전 주 관점이에요.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고양이들이 그 사료를 얼마나 꾸준하게 복용을 해서 문제가 안 생겼냐, 얼마나 무난하냐, 얼마나 질병을 안 유발했냐, 어떤 고양이가 먹어도 크게 문제를 안 일으켜서 저는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당연히 좋은 사료 회사의 사료는요, 그 회사에 전화했을 때 수의사가 응대를 해줘야 좋은 회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당연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당장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여러분 똑같잖아요. 좋은 사료를 여러분이 먹이려고 그러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좋은 음식을 주려고 그러는 게 내 고양이를 건강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건강을 유지시키려고 그러고 아프지 않게 하고 좋은 음식을 먹게 하고 싶은 게 여러분 욕심 때문에 비싼 돈을 주고 좋은 사료다, 이 사료가 좋은 사료다, 이 사료가 좋은 사료다, 저 수의사가 말 잘못한 거다, 이 사료가 얼마나 좋은 사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회사에
그 사료가 좋은 사료사라 그러면서 수의사조차 근무 안 한다 그러면 그 사료가 정말 좋은 회사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저는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좋은 사료 회사의 기준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사료의 기준은 분명히 괴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질타를 제가 항상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가끔가다 봐요. 뭐 윤쌤 얘기 중에 사료긴 걸러라, 윤쌤 얘기 중에 영양학은 잘 모르는 것 같아 걸러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인정합니다. 뭐 제가 영양학자는 아니고 영양학을 잘 모르는 사람을 하니까. 근데 저는 사료를 볼 때 건강과 그다음 의학적인 관점을 좀 많이 봐요. 여러분이 뭐 재료나 아니 원재료 얼마나 깨끗한 재료를 썼냐 이거를 많이 보듯이 저는 의학적인 관점을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수의사니까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괴리감은요. 그래서 기준이 여러분하고 약간 다를 수는 있어요. 인정은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여러분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아셨죠? 자동 배식기 안에는 한 번에 많은 사료를 부어 놓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이제 뭐라 그럴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공기에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기에 놓은 사료는요, 산소와 맞닿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산패라는 게 진행이 돼요. 그래가지고 지방 성분들이 파괴가 일어나요. 바꿔 말하면은 냄새도 빠지고요. 그러니까 맛이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지방 산패로 인해서 지방산이나 아니면은 지방산 영양 성분들이 같이 파괴가 돼요. 영양 성분의 파괴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맛이 떨어지고 영양 성분도 파괴가 되고 눅눅해지고 여러 가지로 안 좋아지는 거죠, 사료 자체가. 그래서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시키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사료는 조금만 버주고 점만 해서 공기가 안 통하게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게 반드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사료 보관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요, 진공 밀봉 포장이에요. 공기랑 안 닿을 수가 있으니까는요. 락앤락에서 사료 보관 용기가 여러분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구매하시면 좋은데, 그게 뭐냐면요, 사료가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한 통 하나를 다 부어놓으면 문을 닫고 전원을 연결하면요, 이게 갑자기 진공을 시작해요. 쭉 공기를 다 빼버려요. 내부 공기를요. 중간에 진공이 풀리면 자동으로 압력 감지해서 또 진공을 빼버려요. 계속 중간에 진공 상태를 유지해요. 얘가 끝까지요. 가급적 공기 접촉을 최소화하는 게 사료 보관의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공 보관이 가장 현재로서는 공기랑 접촉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진공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밀봉한다고 진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공기는 있으니까는요. 공기를 빼버려야죠. 그래서 락앤락에서 이제 진공 사료 보관통이 새로 나왔으니까 이런 거 구입해서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별걸 다 광고하네요 이제. 네, 내돈내산입니다. 고양이가 이유 없이 야옹야옹한데 무슨 이유일까요? 글쎄요, 이유가 있겠죠. 무언가 보채는 거죠. 뭐 달라 그러거나 배고프다거나 놀아달래거나 놀고 싶다거나 그냥 수다쟁이거나 아니면 자기 외롭다거나 심심하다거나 뭐 자기 싫다거나 졸리다거나 뭐든지 다 가능하겠죠. 춥다거나 덥다거나 가능하겠죠. 뭔진 몰라도 어린 고양이는 야옹으로 모든 걸 해결합니다. 다양한 말을 하고 있겠지만 우리는 야옹으로 알아들을 뿐이죠. 이게 문제죠. 저 그동안 사실은 여러분께 반성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좀 오만한 게 좀 있었어요. 사실은 난 수의사니까 여러분들에서 고급 정보를 알려드리고, 수의사니까 의학 정보를 알려드리고, 이런 거를 많이 하다가 요즘에 좀 재미 위주의 정보도 같이 섞어서 올리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꼭 내가 뭐 수의사로서 또 권위를 내세우는 뭐 막 이런 데이터를 앞세우는 이런 정보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올려야죠, 수의사니까요. 하지만 어떤 여러분의 흥미를 돋굴 수 있을 만한 이런 영상들도 필요하구나라는 걸 새삼 느끼고 있어요. 올해 2년 넘게 300개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기초적인 영상은 그동안 쭉 올려서 거기서 데이터를 쌓자 이런 식으로 올리다 보니까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한 생각이 너무 부족했던 거죠. 새로 유입되는 분들, 새로 고양이를 처음 키우시는 분들부터 아니면 제 채널에 새로이 등록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한 이해가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다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마음, 초심을 가지고 다시 기초부터 여러분들이 재미있어 흥미있을 만한 영상도 같이 만들어서 올리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반려동물 키우면서 설문서를 쫙 돌린 거예요. 여러분은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얼마의 비용을 매달 쓰고 있습니까? 그래서 의료비를 제외하고 고양이가 한 마리당 10만 원을 쓴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통계가 나온 거예요. 의료비를 빼고요. 의료비는 얼마 지출합니까? 그러니까 2년 동안 46만 원 쓰셨대요. 고양이 한 마리당 의료비를 2년 동안요. 그럼 1년에 23만 원 썼다는 얘기죠. 말도 안 되게 낮지 않는가요? 그 다음에 한 달에 고양이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사료값, 모래값, 목값 뭐 해가지고 전부 다 한 달에 10만 원을 쓴대요. 이것도 너무 적게 느껴지죠. 이거는 뭐냐면요, 거의 돈을 안 들이고 거의 고양이를 병원에 안 데려가고 키우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반증하냐면요, 여기 조사 결과 중에 또 하나가 1년에 고양이를 몇 번이나 동물병원에 데려가십니까? 라는 질문에 평균이 한 번이 나왔어요. 그 설문조사에서는요. 바꿔 말하면 대부분 병원에 안 데리고 가시는 분들도 설문에 많이 응한 거예요. 병원에도 안 데리고 가고 거의 병원에 돈을 안 쓰면서 고양이 키우시는 분도 의외로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설문이 포함되니까 평균치가 확 낮아진 거죠. 이거보다는 훨씬 많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는요,
보통 사료값, 목값 해가지고 보통 한 달에 한 15만 원 정도 이상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병원비를 빼고요. 그 다음에 병원비는 기준을 어떻게 잡았냐면요, 애들마다 천차만별이냐면 아플 수도 있고 안 아플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보험비를 통계로 잡아봤어요. 그래서 보통 보험회사에서 통계를 낸 게 애들이, 그러니까 얘를 의료보험을 내가 커버를 해주려면은 한 달에 얼마 하니까 보통 5만 원이 나오더라고, 고양이 한 마리가. 그러니까 평균 한 달에 5만 원 정도면은 내가 이 고양이의 의료비는 내가 책임질 수 있겠다가 어떤 보험회사의 통계더라고요. 평균적으로 보면은요. 그러면은 한 달에 병원비로 5만 원이면 1년이면 50만 원이잖아요. 단 여기서 빠진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건강검진비용이 빠졌어요. 왜냐면 보험은 건강검진은 커버를 안 해주잖아요, 얘들이요. 그죠? 그러니까 스케일링이나 건강검진비용이 빠져 있는 거죠. 그럼 건강검진하고 스케일링은 1년에 번갈아 3번만 해주면 되면, 스케일링을 하면 건강검진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건강검진 하면 굳이 스케일링을 할 이유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2년에 한 번 스케일링을 잡아도 되니까 번갈아 친다 치면은요, 여기다 1년에 25만 원 정도만 추가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50만 원에 25만 원, 75만 원. 의료 비용 지출로는 1년에 75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대충 평균적으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는요. 한 달에 기본적으로 사료값, 목값에서 들어가는 게 15만 원 정도. 초기 비용 빼고요. 15만 원 정도. 그러니까 그거를 1년으로 치면은 대충 한 150만 원, 170만 원 되겠네요. 그러면은 한 250만 원 되네요. 1년에 250만 원을 잡고요. 기본 비용이요. 1년에 250만 원. 애가 15년 산다 그러면은요, 250만 원, 2,500만 원, 3,000만 원 정도 나오네, 대충. 고양이 한 마리가 예전에 계산할 때 2천만 원 잡았는데 요즘에 의료비용 지출이 더 늘어가지고 요즘에는 고양이 한 마리가 15년 산다 가정하면 대충 3,000에서 3,500 사이, 요 정도 비용이 기본적으로 집사라고, 소위 집사라고 하는, 잘 키운다고 하는 분들의 평균은 요 정도 잡으시면 대충 맞아 떨어질 것 같아요. 제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3천만 원 정도 한 마리가 잡아먹는구나 생각하면 대충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는 게 그냥 제가 나름대로 유튜버로서 추산해본 계산입니다. 이 정도 잡으시면 적당할 것 같아요. 자,